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침략에도 한 번도 지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여기 우리나라의 위대한 저력을 무시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15년 경력의 이탈리아인 오라치오입니다. 저는 좌절감에 노트북을 확 닫았어요. 또 다른 방송국 임원들의 이메일, 또 다시 저와 상의 없이 내려진 결정이었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15년간 쌓아온 제 명성을 생각하면 프로젝트 선정에 제 의견을 존중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한국? 정말요? 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로마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은 이전 과제들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로 어지러웠어요. 알레포에서 가져온 파편, 수단 난민 캠프에서 받은 아이의 그림, 10여 개의 분쟁 지역에서 얻은 기자 배지들이요. 각 물건은 중요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이야기들을 대표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오라치오? 마르코가 문을 통해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제 조수는 제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한국의 군사 역사와 저항 운동에 관한 5부작 시리즈를 만들어 달래요. 저는 마치 노트북이 직접 저를 모욕한 것처럼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사하고 촬영할 시간이 5주래요. 5주라니? 마르코는 문틀에 기대며 말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국은 매력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제안한 게 그게 아니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동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거기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된 이야기들이죠. 방송국 측에서는 한국 대중문화가 지금 엄청 인기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한대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지원하는 대신 유행을 쫓고 있다는 거네요. 일어서서 저는 아래 분주한 로마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만의 작은 드라마에 빠져 서둘러 지나갔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저는 인정했어요. 항상 그냥 전쟁 후 미국의 지원으로 발전한 또 하나의 국가라고만 생각했어요. 거기서 5개의 에피소드를 만들 만큼 독특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르코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이 가야 할 이유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저는 창에서 돌아서서 수납장에서 장비 케이스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든 이행해야 할 계약이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갈게요. 저는 이미 어떤 카메라 장비를 가져갈지 머릿속으로 검토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해요. 적어도 거기 있는 동안 음식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르코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항상 과제 전에 그렇게 말하시다가 결국엔 항상 놀라운 뭔가를 발견하시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손으로 흘려보내며 집 목록에 집중했어요. 한국, 5주, 5개의 에피소드. 끝내고 정말로 중요한 일로 넘어가자.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역사, 저항, 그리고 인간 정신 자체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전주에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 장비가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습기의 벽에 부딪혔어요. 전라북도는 서울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곳에는 어디서나 솟아오르는 것 같은 푸른 산들로 둘러싸인 곡선형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들이 풍경을 수놓고 있었죠. 펄링게티씨? 여기요. 구리색 머리를 가진 한 여성이 작은 카페 입구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소피디랑 교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미소 지을 때 눈가가 주름지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비행기 여행이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길 바래요. 더 힘든 것도 겪어봤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라치오라고 불러주세요. 소피의 눈은 장난기의 흔적으로 반짝였어요. 당신의 고정관념이 도전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고쳐 메었어요. 저는 기록하러 왔어요, 교수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고 보죠.
그녀는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볼까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세계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아침 내내 전주 주변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각 장소에서 소피는 그녀의 말로 생생한 그림을 그려냈고 저는 제 카메라로 이미지를 담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평범한 농부들은 이 권력의 기반을 흔든 규율 있는 세력으로 자신들을 조직했는지 설명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농민들이 한때 훈련을 위해 모였던 들판에 서서 끼어들었어요. 농기구를 든 농부들이 도청을 점령하고 정부가 그들과 협상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떤 외국의 지원이나 도움도 없이? 맞아요. 소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식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끌어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도전할 만큼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장소를 표시하는 기념비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요? 그들의 모토는 보국안민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양반들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공정한 세금, 토지 재분배, 사회 계급 간의 평등을 원했어요. 제 카메라는 수세기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논밭에 떨어지는 늦은 오후의 빛을 담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반란의 유물은 손으로 쓴 선언문, 농기구로 만든 조잡한 무기들, 전통 한복을 입은 무표정한 남자들의 바랜 사진들을 보여준 지역의 노년 역사학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반란은 한 폭군을 다른 폭군으로 대체할 뿐이죠. 저는 해질녘의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소피는 잠시 멈추고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이 운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동학농민들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원했어요. 단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그날의 영상을 검토했어요. 영상은 좋았어요. 황금빛 조명은 촬영하기에 완벽했죠. 하지만 저를 계속 보게 만든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어요. 이들은 단지 절망적으로 무작정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원칙, 조직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관심을 느꼈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전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전주의 불빛이 어두워진 산들을 배경으로 반짝였어요. 아마도 이 과제는 결국 시간 낭비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아침 안개가 경상북도의 산들 위에 걸려 있을 때 저는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했어요. 안동은 전주와는 달랐어요. 더 험준했고 가파른 언덕에 매달린 고대 소나무들과 아래 계곡에 자리 잡은 전통 가옥들이 있었죠. 아름답지 않나요? 하일리 바움 박사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그의 키 큰 실루엣이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드러났어요. 독일인 역사학자는 안경을 고쳐 쓰며 멀리 마을을 가리켰어요. 이 평화로운 산들에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비범한 저항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 역사적인 마을로 내려갔어요. 하일리는 이 길을 여러 번 탐험한 사람처럼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의병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의로운 군대를 의미해요. 그는 우리가 마을의 나무 입구문을 지나며 설명했어요.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시켜 사실상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후 이런 민간 군대들이 전국에 걸쳐 형성되었어요. 저는 풍화된 나무 건물들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며 100년 전 그것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일본 같은 현대적인 군사 강국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렌즈를 조정하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일본인들은 소총, 포병, 훈련된 군인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일리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그들을 놀랍게 만드는 점이에요. 정부와 엘리트들이 항복했을 때 평범한 시민들이 무기를 들었죠. 전직군 장교, 학자, 농부,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 군대에 합류했어요. 하루 종일 우리는 의병들이 싸웠던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저는 험준한 지형 울창한 숲과 숨겨진 계곡들을 촬영했는데 이곳은 일본군에 대한 게릴라 작전을 위한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죠. 의병 지도자 중 한 명인 민정식은 나라 없는 삶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했어요.
하일리는 우리가 전투 장소를 표시하는 기념비 앞에 서서 말을 했어요. 이들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죽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작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은 조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86세의 할머니는 그녀의 할머니가 어떻게 지하 저장고에 의병들을 숨겨주고 옷 속에 음식을 감추어 밀반입했는지 설명했어요. 일본 군인들이 집을 3번이나 수색했어요.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숨겨진 물품을 나르는 동작을 흉내내며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뭐라도 발견했다면 가족 전체가 처형되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작은 지역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유럽에서도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저는 하일리에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보통은 점령이 완료된 후에야 일어났죠. 이 사람들은 자국 정부가 항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싸웠어요. 제 다큐멘터리 세그먼트를 위해 저는 개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공부를 포기하고 의병에 합류한 젊은 학자, 부대 사이에 비밀 메시지를 전달한 할머니, 산속에 숨은 투사들을 먹이기 위해 온 수확물을 기부한 농부의 이야기요. 동학운동 동안 전봉준이 심은 씨앗이 여기 안동에서 자랐어요. 하일리는 우리가 작업을 마치면서 관찰했어요. 저항 정신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껐어요. 제가 마지못해 이 과제를 수락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역사적 에피소드들을 연결하는 실이 있었어요. 단지 압도적인 상황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라 비범한 신념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동력을 얻은 저항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다큐멘터리를 위한 메모를 다시 작성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임이 증명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죠. 부산의 습기는 제가 에어컨이 나오는 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한국 남부의 8월은 가혹했어요. 카메라 장비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렌즈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김이 서리게 하는 그런 열기였죠. 존 휘테커 대령은 지프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씨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편안해 보였어요. 은퇴한 미국 장교는 수년간 야외에서 지낸 사람처럼 풍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며 단단한 악수를 청했어요. 역사가 거의 끝날 뻔한 곳을 보러 갈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낙동강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저는 분주한 항구 도시가 완만한 언덕들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어요. 현대적인 고속도로와 아파트 건물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아래의 풍경이 드러났어요. 저는 많은 현대 분쟁을 기록해왔어요. 저는 이마에서 땀을 닦으며 대령에게 말했어요. 이 전쟁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전쟁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죠.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압도하고 기술이 용기를 이기고 결국에는 수적 우세가 승리를 가져오죠. 휘테커 대령은 지프차를 천천히 몰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언덕을 가리켰어요. 1950년 8월 북한의 침공 후 몇 주 만에 남한군과 그들의 동맹군은 이 마지막 방어선까지 밀려났어요. 서울은 함락됐고 나라의 대부분이 적의 통제하에 있었죠. 우리는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는 작은 박물관에 들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고마운 에어컨 덕분에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우리는 군인들과 함께 참호를 파는 민간인들의 사진, 등에 가능한 한 짐을 지고 가는 피난민들의 사진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북한군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휘테커는 큰 전술지도 앞에 멈추며 계속했어요. 그들은 소련제 탱크, 경험 많은 장교들, 그리고 기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 그대로 바다를 등진 채로 남한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군대에 합류했고 사람들은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소지품을 기부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섰어요. 저는 남한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좁은 땅을 촬영하며 그 지형의 전략적 중요성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완전한 패배에 얼마나 가까웠나요? 저는 한때 전장이었던 평화로운 강을 향해 렌즈를 확대하며 물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휘테커는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몇 지점에서는 방어선이 뚫렸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미국 동맹국들조차 놀라게 한 결의로 싸웠죠. 그날 오후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년의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했어요. 92세의 한 전직 군인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앉아 오래된 지도의 위치를 짚으며 안정된 손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강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땅이었죠. 여기서 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저는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에 감동받았어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저는 물었어요. 무엇이 계속 싸울 힘을 주었나요? 참전 용사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전에도 침략에 맞서 싸웠어요. 의병들은 압도적인 불리함에도 싸웠죠. 우리가 어떻게 그보다 못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통해 추적하고 있는 그 과거와의 연결성, 저항의 계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이것은 단지 군사 전술이나 지정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압도적인 불리함에 맞서 일어난 평범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전통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는 해는 언덕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한국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제가 시간을 들여 들어보기도 전에 무시했던 이야기들인지 궁금해졌어요. 서울의 전시센터가 제 앞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었죠. 한국의 과거를 몇 주 동안 탐험한 후 저는 마침내 그 현재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를 엿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방문했던 역사적인 장소들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마르코에게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했어요. 제 조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위해 저와 합류했는데 촬영으로 가득 찰 것 같은 하루를 위해 새 배터리와 추가 메모리 카드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입구에서 가이드들을 만났어요. 진지해 보이는 중국 군사분석가 장웨이, 꼼꼼한 일본 방위산업 전문가 유키 나카무라, 그리고 쾌활한 캐나다 방위기술 기업가 제임스 맥켄이었죠. 저는 예전에 한국이 그저 미국의 군사적 보호령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고백했어요.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국가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임스는 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보시게 될 것들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안에서 제 카메라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담았어요. 한국 회사 로고가 달린 첨단 군사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죠. 거대한 전시장은 반짝이는 하드웨어로 가득했어요. 특유의 쌍꼬리를 가진 세련된 KF-21 전투기, 강력한 K9 자주포, 기술로 가득 차 있는 듯한 K2 흑표 전차, 그리고 국제 관찰자들의 관심을 끄는 정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이성은이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 중위가 우리의 안내를 맡았어요. 그녀는 전시회를 자신감 있게 돌아다녔고 영어는 완벽했으며 설명은 정확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이 대위는 우리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살펴보는 동안 설명했어요. 하지만 결국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개발했죠. 저는 장웨이가 분명한 놀라움으로 무기들을 연구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 읽은 보고서들은 한국의 능력을 분명히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조용히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유키 나카무라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자체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여러 방위 분야에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제임스가 덧붙였어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공급업체보다 한국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어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종종 더 비용 효율적이거든요. 하루 종일 저는 한국 방위 기업들의 임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자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청사진을 따르는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자체 설계를 창조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변모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기술적 독립성을 달성했나요? 저는 드론 기술 전시물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중희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모든 한국인은 우리가 안보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동학운동, 의병, 한국전쟁들은 단지 교과서 속의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국가의식을 형성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가이드들과 함께 앉았어요. 테이블은 작은 접시들로 가득했어요. 김치, 구운 고기, 소스에 담긴 채소들, 된장국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나라를 발견할 거라 기대하며 한국에 왔어요. 저는 건배를 나누며 고백했어요. 대신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방어에 완전한 책임을 지는 국가를 발견했어요. 장 웨이는 잔을 들었어요. 한국을 위해 제 존경을 받게 된 나라예요. 그리고 저도요. 유키가 덧붙였어요. 제임스는 아는 듯이 웃었어요. 당신의 관점이 바뀔 거라고 말했잖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늦게 호텔 방에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위한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서는 지난 5주 동안의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억압에 대항해 일어선 농민들, 독립을 위해 싸운 의병들, 마지막 거점을 방어하는 군인들, 그리고 지금 자신만의 방패를 만드는 국가의 모습이요. 그것들을 연결하는 실은 이제 분명했어요. 제가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던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무언가, 절박한 방어에서 자신감 넘치는 혁신으로 자신을 변모시킨 자기 결정에 끊임없는 정신을 가진 국가임이 드러났어요. 로마로 돌아가면 저는 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